네, 보름 뒤면 공화당 경선을 시작으로 미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정찰 위성 발사 등 올해 더 강도 높은 도발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트럼프 돌풍으로 대선판을 흔들었던 2016년 긴장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이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그렇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압도적인 전쟁 대응 능력, 또 올해는 핵무기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올해 북한의 도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네, 사실 김정은이 이런 발언을 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가령 2015년에는 통일대전 완성의 해를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라고 이 규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매년 이제 연말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 사항에서 한반도 긴장이 올라갈 걸 예고하기도 했습니다만. 예. 금년은 또 유난히 강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이거는 대내외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가 먼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 대한 메시지로는 그만큼 한반도의 긴장이 올라갈 것이고요. 이 긴장의 책임은 지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국내적인 논란을 증폭시키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게 실질적인 어떤 심각한 한반도에서 어떤 위기를 조성할 만한 도발로 가기에는 이 한국과 미국도 그동안 끊임없이 대비 태세를 강화해 왔기 때문에 이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흔히 우리가 전략적 도발이라고 얘기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년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또 강도가 더 높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북한 매체들이 새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이 이 군 지휘관들에게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네네. 김 위원장이 새해 첫 메시지로 무력 충돌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결국 그만큼 한반도가 엄중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를 김정은이 지휘관들한테 강조를 한 거고요. 제가 앞서 얘기한 거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한반도 긴장이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든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앞에는 무력 충돌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게 상황을 조성한 거는 결국 한국과 미국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내부의 결속과 그다음에 북한 지휘관들의 정신무장을 강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긴장은 높일 수 있는데 이게 행동으로 옮겨질지는 미지수라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그 미지수인 이유는 어떤 거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여기서 행동이라는 건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을 우리한테 가하는 행위예요. 사실은 이 도발에 특히 물리적인 도발의 가장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기습성이에요. 상대방이 잘 대비하고 있지 않을 때, 방심해 있을 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한이 작년 한 해 전략 도발들을 부쩍 강화를 하면서 한미 연합 대비 태세도 또 그만큼 격상이 됐고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도 또 강화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북한도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넓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예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일차적인 목적은 국내 불안을 조성을 하고 결국 왜 이렇게 쓸데없이 북한을 거칠게 다뤄서 긴장을 올렸냐라는 여론을 조성을 하는 것이 북한이 바라는 바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흔히 이제 북한이 이게 안 먹힐 것 같지만 강대강이란 표현을 우리 언론에서 많이 쓰잖아요. 네. 이 강대강이란 표현은 양비론적인 거예요. 결국은 이 한미가 먼저 북한에 대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강경 대응한다라는 게 북한이 쓰는 용어의 강대강이고요. 이걸 우리 언론들도 지금 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세우는 측면에서 어쨌든 발언은 했지만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북한이 할 수 있는 도발은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일단 이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지금 이 김정은이 2021년에 지시했던 이 국방력 완성 핵심 사업들을 이제 완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그동안 극초음속 무기라든가 아니면은 고체연료 미사일 이런 것들은 작년에 이제 선을 보였단 말이에요. 작년 재작년에. 이제 하나 남은 게 초대형 핵탄두인데요. 이거 위력을 보여주려면 아무래도 핵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징후만 나타나고 실제 이
행동에 옮겨지는 않았던 7차 핵실험이나 아니면 연속 핵실험 같은 것들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예, 초대형 핵탄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 입장에선 어쨌든 지금 ICBM을 정상 각도로 한 번도 발사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사실 놓고 보면 이 정찰위성 발사가 이 ICBM 정상 각도 발사와 결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네. 결국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한 북한이 이제 ICBM 정상 각도 발사에도 나설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궤도에 뭐를 일단 올려놓는다는 측면에서는 그 이 ICBM 그 이 발사라든가 정찰위성 발사가 원리상으로는 같고요. 예. 탄도도 대부분 비슷해요. 그런데 미묘하게 다릅니다. 사실은 이게 재진입을 전제로 할 때는 정상 발도 발사가 그래도 덜 고각 발사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과거에 미소관에도 상당히 많은 위성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사전에 그렇게 살벌하던 시대에도 서로 핵 공격의 의도는 없다라는 정보가 끊임없이 오고 갔고요. 또 그 정도의 최소한의 신뢰는 존재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정말 정상 각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태세를 갖추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공격 의도인지 실험용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북한이 또 그만큼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자칫하면 이걸 실험 발사를 실제 발사로 읽혀서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북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탄도미사일 정상 각도 발사는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핵실험보다도 오히려 좀 어려운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대화를 좀 하자 이런 입장인 것인데 네네.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렇게 계속 좀 강경한 발언들을 수위를 높여가면서 내세우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이런 어떤 대화하자 이런 발언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은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일관되게 메시지가 얘기하는 게 대화의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북한이 이 대화에 있어서 성실한 비핵화 의지를 이제 보여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렇죠. 뭐 미국 내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 의견이 나눠져 있죠. 뭐 일부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이게 좀 너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그냥 큰 일을 북한이 더 큰 도발을 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선에 그치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의견들은 이제라도 북한 핵 능력의 현실을 인정을 하는 가운데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이제 이 서서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지금 우려라는 건 후자예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북한의 현존하는 핵 능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군비 통제 협상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럽고 이런 의견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해야죠. 지금 이번에 북한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은 대남 사업 기구도 축소하는 것을 좀 시사하는 네네. 발언들 내놨는데 그럼 올해도 사실은 어떤 북한과 우리 혹은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의 협상 가능성은 상당히 좀 좁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 남북 대화는 북한이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대남 사업 부서를 재개편하겠다라는 얘기는요. 이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란 부가 있잖아요. 예. 이 통일전선이라는 명칭 자체가 사실은 대화보다는 공적의 의미가 더 강한 의미예요. 근데 그동안 남북 대화 기간엔 통일전선부가 대화에 전면으로 나섰단 말이에요. 예. 통일전선이라는 의미 자체가 북한을 비롯한 이제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인 세력들하고 연합을 해서 기존 정부를 타도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공작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부서 자체가 축소한다기보다는 통일전선부의 기능 자체가 대화보다는 이면 공작이라든가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한국 사회를 혼란시키거나 분열시키는 그런 쪽으로 활동에 중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더 큰 거죠. 또 하나 이제 북한에서 나온 이야기가 올해 정찰 위성을 3기도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실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미 작년에도 이 정찰 위성을 복수로 이제 발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또 이번 이 8기 9차 전원회의 결정에서도 3기를 추가로 발사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3번째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계속 이게 일관성 있게 성공을 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정찰위성을 계속 북한 내에서 발사를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일부는 이 러시아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도 필요한데요. 그러면
보스토니치에 나눠서 이제 지금 발사를 할 경우에는 일단 정찰 위성을 올리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뭐 계속 실패해가면서도 북한에서 지금 발사를 하면은 사실은 본 의도는 이게 정찰 위성보다는 예. 탄도미사일 개발에 더 중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말씀해주신 부분에 나아가서 작년에 어쨌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또 직접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올해 이 북러 군사협력이 더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북한은 그러고 싶을 거고요. 예. 김정은은 계속 그 방향을 원할 거예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이 3월에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있고 난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다시 2030년까지의 이제 이 권력 기반을 확보를 하고 나면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조금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북한과의 그 군사 협력에 매달려야 되느냐를 다시 한번 계산할 수가 있고요. 아, 예. 두 번째는 흔히 얘기하는 이 북한의 그 재래 무기와 이 러시아의 핵 기술을 교환한다라는 러시아 입장에서 너무 손해가 되는 거래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싼 그 대가를 북한이 줘야 되는데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 다시는 제한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실질적인 군사 협력은 약간 다시 한번 계산을 다시 한번 고쳐볼 건데 정치적인 제스처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밀착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북한과 러시아 모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도 이제 김정은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푸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 평양 답방인데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아마 이 평양 답방까지도 고려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예. 보여지는 것과 이면에서의 생각을 조금 네, 그렇죠.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군요. 예, 북미 북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좀 더 확장해서 국제 정세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굵직한 선거들이 참 많이 예정이 그렇죠. 돼 있는데 이 시사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최소 64개국에서 선거를 치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위원께서 맞습니다. 보시기에 좀 주목하실 만한 선거 있으십니까?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러시아 대선이 있고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대선 이제 네. 국면에 들어가게 되고요. 예. 당장 지금 1월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잖아요. 이 대만 총통 선거를 전후해서 또 대만 독립 문제가 또 이슈로 부각되면 이 중국과 대만 간의 이른바 얘기하는 양안 관계도 다시 한번 긴장이 조성될 수가 있고요. 예. 뭐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건 11월에 미 대선이겠죠. 누가 등장하느냐, 다시 말해서 바이든이 재선을 하느냐,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미국의 대외 정책 자체가 크게 바뀔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국제 정세가 다시 한번 출렁이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출렁이게 되면 이 출렁임 가운데서 북한은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이제 본인들에게 유리할지를 많은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할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협상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퇴임 후에도 김정은과 이제 이 연락을 계속 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는 2019년에 하노이 노딜로 이제 무산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트럼프의 공화당 행정부와 어떤 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을 더 아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할 거고요. 아마 북한이 바라는 것이라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약하는 대신 한반도를 겨냥한 전술핵 능력을 인정을 받는 선에서 협상을 어떤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전술핵 능력을 가진다는 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북한이 바라는 건 2017년의 데자뷰 효과예요. 2017년에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관포위 사격이라든가 아니면 파이어 앤 퓨리 다시 말해서 화염과 분노 얘기가 나오면서 긴장이 굉장히 고조됐잖아요. 그러다 이게 2018년에 와서 이제 미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일단 긴장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설사 바이든이 재선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7년에 긴장이 상당히 고조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시계를 좀 그때 당시로 돌려보면 2016년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이후부터 이제 그 당시에도 그렇고 도발이 계속해서 높아졌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정도 수위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이상의 도발 수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제가 볼 때는 보십니까? 그 정도 수위일 거예요. 왜냐 그 정도 이상의 수위가 되게 되면요. 양쪽 다 관리하기가 곤란해져요. 북한도 이걸 되돌리기도 힘들고요. 되돌렸다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국은 그동안 김정은이 얘기했던 게 호장성세가 아니냐는 주민들의 어떤 이 의심이라든가 좌절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이상으로 긴장을 올리게 되면 결국은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북한이 원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네네. 트럼프도 역시나 이전과 같은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2018년과는 조금 여건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처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지금 늘어났고요. 예. 당장 아마 트럼프가 되고 나면 지금 러시아하고의 이 냉각된 관계부터 좀 풀어나가려고 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중동 문제도 지금 그쵸.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임기 말기에 만들어놨던 흔히 얘기하는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예. 얘기하는 이스라엘과 이 무슬림권 간의 어떤 그 화해 운동 이것들 자체가 좀 흐트러졌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으로. 다시 말해서 트럼프로서는 해결해야 될 다시 말해 국내에 또 특히 이목을 끌 만한 이벤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그렇게 첫 임기 때보다는 집착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적을 거기 때문에 2018년만큼 동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마 시도해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트럼프 당선을 기회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흔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면 완전히 미국의 대외 정책이 바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의 상당수 트럼프 없는 트럼프의 정책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령 이 IRA라든가 아니면 반도체법 같이 미국 이익을 중시하는 건 이미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고요. 예. 그 나머지 정책들도 어떻게 보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에 있었을 뿐이지 미국 이익을 이제 보다 중점에 두는 이런 동맹 정책들도 트럼프 비슷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트럼프가 들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북한 핵 능력 인정해주고 제재 풀어줄 거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더라도 비핵화 포기한다는 말은 대놓고는 못할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북한이 계속 핵능력 고도화하고 있는데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재라든가 압박에 대해서 그래서 소극적인 건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온다. 이거는 좀 지나치게 나간 그 전망이라는 얘기죠.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어떤 이제 우려, 그러니까 예. 이것을 이제 북핵을 이제 동결하고 제재를 완화해준다. 이것을 그래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들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의 현실적인 지금 핵 능력 자체를 뭐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고 제재를 먼저 해제해주게 되면 그러면 북핵 위협에 노출된 우리뿐만 아니에요. 주한미군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인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결국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은 당연히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트럼프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이제는 더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한의 핵 능력을 당장 단기적으로 해체시킬 게 아니다라는 정책을 피는 거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든가 아니면은 핵추진 잠수함 같은 거를 잠정적으로 입항시키고 이런 조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 확장 억제 조치들을 우린 요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워낙 이 돈 문제를 중요시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비용 분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때는 오히려 지금 전체적인 비확산 문제를 고려를 해서 더 나간 조치에는 소극적이었던 바이든 행정부보다 또 한미 간에 오히려
협의는 더 쉬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야 돼요. 그럼 자꾸 지금- 우려만 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를 네네. 하는 거거든요. 이제 한미일 사이에서의 핵 협의 그룹이라든가 지금 뭔가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올 이 어떤 기조 같은 것들이 바뀌진 않을까, 혹은 무산되진 않을까, 흐려지진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거든요. 이 네네.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막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더라도 예. 근데 제가 하나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 자꾸 이제 지금 모든 게 트럼프 대통령 이 복귀 위주로만 얘기가 오가는데요. 보통 미 여론조사상 1 내지 5% 정도 앞서고 있거든요. 예. 이 정반대가 2020년이었어요. 아, 그 당시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이었고 바이든 현 대통령이 도전자였죠. 예. 그 당시 8%였어요. 그러니까 2020년 1월에 지지율 격차가 예. 8%였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중점을 두고 한국 사회가 움직인다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예. 지금 한미 간의 결속에 또 이거는 별로 유리하지가 않아요. 예. 예. 그렇다면 만약에 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이 핵무기를 인정하게 된다면 국내에서 또 자체 핵 무장론 등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다시 부분에 이제 대해서 올라갈 어떻게 수가 보세요? 있죠. 이 면을 예. 미국에 부각을 시켜야 돼요. 결국 미국이 확장 억제 조치를 더 강화하는데 소극적일수록 자체 핵무장 여론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확장 억제 조치가 단순히 NCG 다시 말해서 핵 협의 그룹 협의라든가 전략자산 전개를 더 넘어서는 것들 다시 말해 연수 훈련에 뭐 북한 핵 사용을 상정한다는 이것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상황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올해 8월부터 한미 연합 훈련에서 핵작전 시나리오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네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아니요. 거라고 보십니까? 그 핵 적정 계획만 가지고는 핵 공유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핵 공유는요. 일단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된 상황에서 그 운용과 기획에 대해서 협의를 강화한 이게 나토식이에요. 그런데 그 핵무기 자체가 배치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중에 배치될 수 있다라고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협의만 강화한다라고 해서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핵 공유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이 트럼프 이게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바이든이 이제 연속적으로 갈 수도 네. 있고요. 이 어떤 한반도 내 이제 어떤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각각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세요? 네, 일단은 우리 뭐 자체 지금 삼축 체계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도 키워 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재래 전력 자체를 이제 통합해서 북한에 대응하는 방안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합 그 핵 네. 재래 전력 그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될 거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전술핵 재배치도 먼 미래에 그냥 한번 생각만 해보는 대안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대안이라는 점은 강력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각 행정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실 미국 내에서 이게 정말 되겠어라고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비용 분담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핵을 일시적이나 전술핵을 아니면 상시 재배치하려면 저장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비용을 우리가 댄다든가 그다음에 운용에 드는 비용들 자체를 또 분담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그에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걸 바라고 있고 의지가 있다는 면을 보여줘야 돼요. 미국에서 흔히 이제 한국에서 이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그냥 선거 때 일부에서 하는 얘기야 이런 쪽으로 인식이 돼 있거든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의견들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